안녕하세요. 사전에서 잘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옳고 바르게, 좋고 훌륭하게, 익숙하고 능란하게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옳고 바르고 좋고 훌륭하고 익숙하고 능란하게 경영을 하는, 창업을 한 다양한 사례를 공부하면서 창업 지수를 쑥쑥 높이는 부자비즈의 창업 스타디 잘입니다. 오늘은 좀 이색적인 주제를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백종원 씨 이야기인데요. 대한민국 프랜차이즈의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브랜드에서 다양한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문율이라고 하긴 좀 못하지만 한 브랜드를 성공하고 나서 새로운 브랜드를 성공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게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도 뭐 A라고 하는 사업에서 굉장히 성공했는데 그 다음에 또 성공하면 B, C, D를 새롭게 런칭하게 되는데 그게 연이어서 성공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마 외식업 이 프랜차이즈 기업 중에서 성공한 브랜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이 백종원 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백종원 씨가 어떤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또 그 브랜드의 창업 성적표는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더본코리아, 백종원 씨가 운영하고 있는 더본코리아의 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1993년도부터 사업을 했네요. 그죠? 20여 년을 한결같은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글로벌 진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만족스러운 한 끼를 위해 고민을 멈추지 않는 곳, 이렇게 이제 셰프 복장을 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 백종원 씨가 홈페이지에서 백종원 씨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기업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않겠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업을 시작할 때 가졌던 이 먹는 장사, 외식업에 대한 본인만의 어떤 철학과 초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뭐 또는 프랜차이즈라고 한다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할 때 시장에 뭐 본인들을 찾아오는 창업자, 자영업자, 가맹점주들하고 나누고 싶은 어떤 그런 어떤 경영 이념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한결같이 유지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보이고요. 또 원래부터도 이 백종원 씨는 해외 진출에 관심이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강조한 걸 보면 이제는 한국을 넘어서 해외에서도 좀 뭔가 도전하고 성공해 보겠다라는 이런 철학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역시 뭐 먹는 장사, 음식 장사의 본질은 결국 조리, 셰프, 그죠? 뭐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여러 분야의 어떤 조직원들이 있지만 결국 이제 이런 그 요리를 하는 사람, 요리 당구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만족스러운 한 끼를 위해 고민을 멈추지 않는 것, 이 말이 저는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백종원 씨가 하는 브랜드들은 고급스러운 브랜드가 없다. 아주 대중적인 합리적인 가격에 또는 저렴한 가격에 대중적인 그런 음식을 추구하고 있고 그 대중적인 가격에서 성공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참 그 점은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싸고 맛있는 음식은 특정한 소수 누군가를 위한 것인데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대에 뭐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대에 아주 고급 음식을 제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만족스러운 한 끼를 위해서 고민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요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어떤 철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잠깐 좀 같이 보고자 하는데요. 이 드본코리아에 보면 착한 가격이라고 나와 있죠. 대중적인 메뉴. 브랜드를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북유럽 철학과도 좀 맞닿아 있는 그런 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북유럽이라고 하는 곳은 이케아라고 하는 브랜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좋은 것은 부자들만 소수들만 누려야 된다라는 그런 게 사실은 기존의 어떤 모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경제학 법칙 같은 거죠. 그런데 좋은 것도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수정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에 가까운 자본주의의 모습을 가진 북유럽의 어떤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착한 가격의 대중적인 메뉴. 그러니까 아주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부담 없는 가격에 맛보게 하고 즐거움까지 느낄 수 있는 한 끼 식사. 이건 너무 좋은 철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백종원 씨 프랜차이즈 성적표를 이야기하기 전에 백종원 씨 만났던 경험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기에 음식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탐구를 목표로 삼는 사람, 음식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 백종원 그것이 지금의 저이고 앞으로도 바라는 저의 모습입니다. 이 말이 참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저는 뭐 이렇게 해서 세계 최고의 기업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이분이 출발할 때 음식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 탐구, 열정 그리고 막 알고 싶어요. 그것이 본인의 본질이고 그 본질이 지금까지 더본 코리아를 이끌어온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저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저와 요리를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식업을 하는 경영인으로 대우할 뿐 직접 요리하고 메뉴까지 개발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방장이자 경영인입니다. 주방장으로만 불리기도 경영인으로만 불리기도 원치 않으며 음식 탐구가로 불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탐구를 목표로 삼는 사람. 음식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걸 알고 싶어하는 사람 백종원. 그러니까 경영인으로만도 또는 주방장으로만도 아니고 음식 탐구가로 불리기를 원한다고 하는 바로 이 원칙이 백종원 씨의 성공 비결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제가 백종원 씨를 만났던 경험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백종원 씨가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그때 지인과 함께 논현동에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제가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백종원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즘 고민이 있으세요? 뭐, 당시에도 백종원 씨는 굉장히 성공한 외식 사업가였기 때문에 뭐 고민 같은 게 있을까 싶어서 요즘 어떤 게 고민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매일매일 그 식사를 뭐를 해야 될지가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혼을 안 해서 그런가? 아니 본인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왜 그게 고민일까? 그래서 제가 왜 그게 고민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매일 이제 이분은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이곳이 왜 성공하는지 성공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메뉴도 보고 서비스도 보고 그 매장 전체를 보는 거죠. 또 실패한 장사가 잘 안 되는 곳에 가면 이 집이 왜 안 되는지를 매일매일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 홈페이지에서 경영자이거나 주방장이 아니라 요리 탐구가이기를 탐구가로 불리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그냥 단순히 음식에만 요리에만 탐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음식점이라고 하는 이 공간 경영에 대해서 끊임없이 메뉴, 상품, 서비스, 청결, 위생, 뭐 디자인, 인테리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탐구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에도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일단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분의 철학이나 경영 뭐 원칙 이런 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한동안 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백종원 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너무 많이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뭐 프랜차이즈 뭐 협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거든요. 프랜차이즈 사장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점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백종원 씨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요인 중 하나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그 물어봤던 그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백종원 씨의 철학 이런 것은 굉장히 이분은 가맹점주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본사가 이제 그 가맹점주들한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익을 취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물류 수익이라든지 로얄티라든지 또는 개설할 때 뭐 가맹비, 교육비 같은 것도 받고 뭐 인테리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백마진 같은 것도 받는데 그 당시에 그 백종원 씨는 예를 들면 주류를 공급하고 받는 백마진이라든지 하여튼 뭐 본사가 가맹점에 대해서 취하는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정직하게 접근하고 있구나. 이익을 안 남기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가맹점주 입장에서 정직하게 접근해서 합리적으로 이익을 남기고 있고 가맹점주가 모르는 백마진 같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느낀 점인데요. 어떤 그 본인이 가진 것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진정성 같은 것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백종원 씨는 뭐 온갖 음식점들에 대해서 그 레시피를 가지고 있고 그 레시피를 이미 책으로도 발간을 했었고 또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진정성을 좀 느꼈는데요. 사실 골목식당이라는 방송 프로그램 같은 건 나중에 나온 거잖아요. 나중에 나왔는데 우리가 골목식당에서 백종원 씨의 모습을 보면 뭐 방송에 나오는 셀럽이니까 어떤 꾸며진 모습들 이렇게 보이기 위한 제스처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텐데 왠지 백종원 씨가 하는 말에서는 굉장히 좀 진정성 같은 게 많이 느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느끼는데 그때 이미 제가 백종원 씨와 그 본가라고 하는 식당에서 만났을 때 지인과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느꼈던 모습에서 이미 그런 진정성을 느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백종원 씨는 제가 만났던 결혼하기 전에 만났으니까 백종원 씨가 결혼하기 전에 만났으니까 그때도 이미 브랜드가 많았고 지금은 브랜드가 정말 더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백종원 씨가 오래전부터 사실 꿈꿔왔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들었을 때 백종원 씨는 정말 그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정말 많은 사업들을 다 프랜차이즈화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기존의 다른 프랜차이즈 기업인들이 이 백종원 씨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요소이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자영업자들조차도 그런 면 때문에 백종원 씨에 대한 반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종원 씨가 인생 설렁탕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최근에 런칭을 해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맹점을 좀 모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지인이 백종원 씨가 런칭한 인생 설렁탕 두 권의 그 설렁탕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종원 씨가 등장하고 나서 가뜩이나 뭐 장사도 만족스럽지 않은데 매출이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도대체 몇 개의 브랜드를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좀 볼멘 소리로 저한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종원 씨가 그 당시에 벌써 뭐 10여 년이 다 돼가는 그 당시에 했던 얘기로는 정말 백종원 씨는 요리에 대한 탐구 정신이 있고 그 모든 업종들을 프랜차이즈화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 이후에 뭐 우동집, 역전 우동 같은 막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나왔는데 이미 그분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야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고요. 네, 거기에 대한 뭐 가치 판단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백종원 씨의 프랜차이즈 성적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종원 씨의 그 프랜차이즈 성적표, 전체 사업 성적표 한번 볼까요? 보시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무 성적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자산과 부채, 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산이 늘어나긴 했는데 아주 급격하게 뭐 늘어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자산이 안 늘어난 건 아니네요. 그죠? 100억, 약 200억 가까이 늘어났네요. 그리고 부채는 줄어들었네요. 그죠? 부채는 줄어들었습니다. 부채가 많기는 하지만 자산과 부채의 관계를 보면 부채 비율 자체가 높은 건 아니니까요. 굉장히 건전하네요. 그 다음에 매출액 한번 볼까요? 매출액이 2015년에 1200억 원대였는데 2018년에 1700억대였고 2017년에 1700억대
네, 2016년에 1,700억대인데 2015년에서 16년 사이에 뭐가 하나 빵 터져줬네요. 그죠? 빵 터져줬기 때문에 이게 거의 뭐 500억 가까이 매출이 늘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백다방이 이 무렵에 터져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봤더니 지금 영업이익은 참 이게 기업이라는 게 그래요. 보니까 2015년에 매출액이 1,200억일 때 영업이익이 69억 원대였는데 당기순이익이죠. 당기순이익이 69억 원대였는데 2018년도에 오히려 1,700억인데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65억이네요. 근데 이제 당기순이익보다 실제 이제 사업 성적표는 영업이익이니까 영업이익을 한번 보면 역시 영업이익도 이렇게 보니까 별로 이렇게 1,200억일 때와 그 1,700억일 때 영업이익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영업이익으로 보면 1,200억일 때도 100억 정도 됐고 1,700억일 때도 100억 정도 됐네요. 그죠? 100억 정도 됐고 당기순이익은 이제 또 다른 요인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꼭 이제 사업 실적만이 아니라 다른 요인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놔두고요. 지금 보니까 2016년도에 가장 이제 영업이익이 좋았네요. 이것도 역시 그 백다방이 제 생각이에요. 뒤에 한번 봐야 됩니다.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개설이익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은 이렇게 크게 이제 그 수익원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점포가 개설하면서 나오는 이익이 있고 또 하나는 점포가 운영되면서 나오는 이익이 있어요. 근데 점포가 개설하면서 나오는 것은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차액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개설한 이후에는 물류 공급비, 로얄티인데 아마 물류 공급이나 로얄티에서 그렇게 많은 이익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점포가 개설이 한꺼번에 많이 되면서 이익이 많이 남았지만 점점 이렇게 좀 이익이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원 수는 220명이고 브랜드 수가 21개, 21개네요. 자, 브랜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뭐 21개인데 21개 다를 나열하진 않았고 대표적인 것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가 44개, 새마을식당 135개, 한신포차 138개, 원조 쌈밥집 29개이네요. 그리고 백스비어가 31개. 여러분들이 아는 브랜드가 몇 개나 되나요? 여기서 제일 이제 숫자가 많은 게 백다방이네요. 그죠? 백다방이 612개입니다. 그리고 역전우동이 107개네요. 그래서 순서로 본다면 일단 백다방이 가장 숫자가 많고 그 다음에 홍콩 반점이 207개로 그 다음으로 많고 새마을 한신포차가 더 많네요. 한신포차가 138개, 새마을 식당이 135개, 역전우동이 107개입니다. 네, 이렇게 본가는 아무래도 좀 대형점이고 직영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백종원 씨가 운영한다고 해서 다 성공한 건 아니고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오래되고 대표적인 게 한신포차인데 이 한신포차가 138개이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식당 오래됐죠. 새마을식당이 135개이고 그리고 이제 홍콩 반점 207개인데 백다방에서 확 터져준 거죠. 이 백다방이 성장할 무렵에 중소형 커피점이 급격하게 늘어나던 때였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느끼냐면은 물론 이제 이때 이 백종원 씨가 결혼을 하고 또 방송 활동을 했던 시기하고도 방송 활동에서 완전히 주가가 올라가던 시기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그 당시에 중소형 커피에 대한 장업자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백종원 씨의 또 방송 활동으로 인한 주가가 치솟던 때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쳐서 이게 두 개가 이제 맞닥뜨려졌는데 사실 이제 이거 외에 다른 브랜드들의 어떤 성적표를 보면 그렇게 성공했다라고 하기에는 숫자가 많이 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새마을식당이 그러면 백종원 씨의 어떤 방송 활동으로 인한 덕을 보려면 새마을식당도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다른 브랜드가 뭐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결국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무리 유명하다고 하더라도 유명세만으로는 사업을 성공시키기 힘들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백다방이 처음 등장했을 때 저게 성공할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생각들을 했었는데, 사실 백다방, 지금도 제가 백다방에 가면 갈 때마다 사진을 찍어요. 왜 갈 때마다 사진을 찍냐면 이 브랜드가 지금 살아있는가 죽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뭐 굳이 그 가맹본사를 찾아가서 가맹본사의 사무실이 어떻고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이걸 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가맹점 현장을 갔을 때 이 가맹점 현장이 살아있다면 그 브랜드가 살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가 살아있는가 살아있지 않는가를 보는 몇 가지, 세 가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청결이에요. 이 매장이 청결한가 아닌가를 보면 지금 가맹 본사가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브랜드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맛이 어떤가, 그리고 세 번째는 서비스가 어떤가인데요. 뭐 일단 제가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건 디자인이에요. 근데 백다방에 가면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디자인인 것 같아요. 디자인이 좀 난잡하다 싶을 만큼 뭐가 많이 있는데, 그건 가맹본사가 그만큼 이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외식업에서 QSC라고 하는데 맛 청결 서비스가 비교적 좋은 것 같아요.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백다방 다녀보면 이거는 본사에서 SV들이 적극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게 팝업 창으로 뜨거든요. 2018년에 직영점이 2개였는데 2019년 4월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창업 설명회를 하는 걸 보니까 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이 인생 설렁탕이라고 하는 브랜드에 좀 많이 승부를 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다방 다음에 이 더본코리아에서 좀 공격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승부를 걸려고 하는 게 인생 설렁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브랜드 운영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봤을 때 21개의 브랜드가 있었는데 이 21개의 브랜드 중에서 보시면 지금 몇 개가 나와 있냐면 대표적인 브랜드 10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작한 인생 설렁탕을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11개 브랜드입니다. 보시면 숫자로 봤을 때 백다방과 홍콩 관점이 200개가 넘는 브랜드이고, 그 다음에 한신포차와 새마을식당이 138, 135개이고요. 그 다음에 원조 쌈밥 역전우동이 107개입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사실 이 프랜차이즈에서 사업성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려면 가맹점 수가 적어도 20개에서 40개가 넘어야지 사업성이 검증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롤링 파스타라고 하는 것은 10개고 인생 설렁탕은 3개지만 돌베기집 53개, 미정국수 23개, 31개, 44개, 29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이제 시간이 흘러도 점포수가 늘어났냐 안 늘어났냐, 그리고 지금 현재 몇 개냐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 검증되어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브랜드들이 꽤 많이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사업 모델이 검증되어 있는 대중적인 것은 한 5개 정도 브랜드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점 수와 폐점 수를 한번 보면요. 지금 개점 수가 보면 여전히 이제 아마 이게 2017년 통계 자료일 것 같아요. 뒤에서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백다방이 35개죠. 그리고 홍콩 관점이 13개 정도 오픈했고요. 역전우동이 15개, 역전우동 15개면 1년에 15개 했으면 나쁜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한신포차가 개점 수가 22개다였다는 것은, 한신포차는 규모가 좀 크거든요.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식당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개점수하고 폐점수의 비교를 보면 이게 성장기 브랜드인지 쇠퇴기인지 알 수가 있는데, 보시면 폐점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새마을식당 관리를 왜 안 하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역시 새마을식당이 고깃집이 요즘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도 하지만 약간
성숙기 또는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백종원의 원조 삼밥집도 개점수가 3개인데 배점수가 10개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뭔가 사업 모델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백다방은 여전히 성장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배점수가 18개, 사실 612개 중에 18개면 굉장히 양호한 배점수입니다. 왜냐하면 배점을 하는 점포 중에는 뭐 건강이 안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주변의 경쟁 환경이 바뀌어서 배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612개 중에 18개라고 하는 배점 숫자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 그리고 홍콩 반점 보면 여러분 이게 오래된 브랜드이거든요. 그런데 계정과 배점 수가 이렇게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글쎄요, 상대적으로 그 정체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13개가 오픈했다는 것은 아주 뭐 쇠퇴하는 브랜드는 아니다. 여전히 나름대로 존재감이 있다라는 걸로 알 수가 있겠고요. 이 역전우동이 이제 좀 돋보이네요. 지금 보시면 15개가 개점수인데 폐점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생 브랜드이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절판이 이게 약간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성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구나. 뭔가 하여튼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개점수가 없어요. 아니면 본사에서 아직은 이것은 지금 좀 더 검증해야 돼 라거나, 아니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신경 쓸 수가 없어 라거나, 이거는 우리가 포기하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이지 않는 배경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장 수가 11개인데 지금 폐점 수가 13개예요. 개점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본사가 약간 우리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만든 이제 BCG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약간 도구라고 하면 버려야 될 폐를 이제 도구라고 하는데요. 약간 그렇게 본사에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BCG 매트릭스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본다라고 하면 백다방은 캐시카우, 현금을 창출하는 그런 브랜드이다. 그리고 홍콩 반점과 한신포차 새마을 식당은 약간 성숙기와 쇠퇴기 성장기에서 오락가락하는, 본사가 에너지를 어떻게 담느냐, 브랜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브랜드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가는 뭐 요즘 많이 나가고 있지만 글쎄요, 백스비어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사업성이 검증됐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브랜드다. 31개인데 6개가 폐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우리가 100개일 때 폐점이 하나도 없는 브랜드가 있는데 31개밖에 안 됐는데 6개가 폐점했다라고 하는 것은, 8개가 폐점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사업 모델을 검증하고 있는 중이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인생 설렁탕은 창업 설명회를 하는 걸 보니까 좀 키우고 싶은 브랜드인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사무실 주변에 인생 설렁탕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조금 더 두고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장당 연평균 매출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면 이 이제 매출액이라고 하는 게 연평균 매출이거든요. 이 연간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포당 연간인데 100만 1000만 억이죠. 4억 5천이고요. 100만 1000만 억 10억입니다. 한신본차가 10억대, 새마을 식당이 5억 9천대, 그리고 본가가 8억 7천대, 그리고 백다방이 2억 5천대, 홍콩 반점이 5억 7천대, 미정국수가 4억 7천대. 이걸 12로 나누면 이제 월 평균 매출이 나오는 겁니다. 백스비어가 6억 1000대, 4억 4천대, 7억 2천대, 5억 2천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제가 이 찾아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높은 매출이에요. 사실 중소형 커피숍에서 평균이 2억 5천이 나온다라는 것은 어마무지하게 높은 매출입니다. 이디야가 아마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홍콩 반점이 한 2, 30평대 매장인데 5억 7천 나온다는 것도, 이것도 어마무지하게 높은 거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뭐 백종원 씨는 정직하게 사업을 하지만 혹시 직원들이
약간 높여가지고 속여서 이거를 등록했나 싶을 정도로 높은 매출이에요. 그런데 백종원 씨가 어떤 법적인 부분을 저는 잘 지켜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정직하게 이렇게 신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어마무지하게 높은 매출이라는 걸. 그런데 왜 이렇게 배점수가 있을까가 제가 좀 의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의 개별적인 사업성은 각각 개별 브랜드별로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알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각각 브랜드가 야 이거 정말 떼돈 버는 사업이네 라고 해서 무작정 도전하시기에는 좀 그렇고요. 하지만 적어도 이게 정직하게 신고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개별 브랜드들의 그 매출 성과 성적표는 굉장히 높구나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BCG 매트릭스라고 하는 아주 간편한 툴에 의해서 이 브랜드를 얹어서 우리가 이 각각의 브랜드들의 이제 사업성 또는 이 회사에서 이 브랜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 회사가 여러 가지 브랜드를 운영할 때 브랜드 포트폴리오 전략이다 라고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전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에는 미래의 스타가 될 브랜드, 미래에 적극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브랜드도 있을 거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의 캐시카우, 매출을 일으키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브랜드다 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브랜드는 야 이거는 도구야, 지금 우리한테는 부담만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악성 재고 같은 거죠. 이거는 이제 가지고 가긴 하지만, 가맹점이 있으니까 가지고 가긴 하지만 앞으로 버려야 될 브랜드야,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또 이 브랜드는 미래에 잠재되어 있는 이런 어떤 그 육성해야 될,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지고 가야 되는 브랜드야. 이걸 이제 퀘스천이라고 합니다. 알쏭달쏭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종원 씨 아마 그 더본코리아 내부에서도 이 각각의 브랜드를 이런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전략에 의해서 배치를 해두고, 야 이거는 올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밀어야 되는 사업이야, 이거는 알쏭달쏭해, 이거는 앞으로 없애버릴 거야, 이거는 지금 현재 현금 창출에 굉장히 도움이 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제 대표적인 현금 흐름 창출하는 브랜드는 아마도 백다방, 홍콩 반점, 새마을 식당, 한신포차일 것 같고요. 미래에도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마 백다방이 아닐까, 그리고 역전우동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신포차나 새마을식당, 홍콩반점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계속 성장하는 브랜드가 되느냐, 아니면 성숙기에 접어들어서 점포당 매출이 떨어지는 브랜드가 되느냐에 갈림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백스비어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퀘스천, 알쏭달쏭일 것 같아요. 그리고 백철판 0410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배점이 높기 때문에 아마 도구이거나 없애버려야 되는 악성 재고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알쏭달쏭한 브랜드의 그 비율에 들어갈 것 같고요. 롤링 파스타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조 삼밥집도 폐점수가 개점수보다 더 높기 때문에 아마 뭐 폐점이거나 아니면 알쏭달쏭한 브랜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미정국수라든지 또는 역전우동이라든지 인생설렁탕 같은 것들은 앞으로도 좀 희망을 가지고 있고, 스타로서 키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백종원 씨의 프랜차이즈 성적표는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1,700억 원대일 때 영업이익이 100억 원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A2 플러스 정도 되는 그런 우수한 성적표를 가지고 있다. 다만 이렇게 브랜드가 많이 있지만 백종원 씨라고 하더라도 자본과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브랜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투입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단계별로 올해는 이 브랜드, 다음에는 이 브랜드 라고 할 것이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 같고, 어떤 브랜드는
버릴 브랜드, 어떤 브랜드는 계속 에너지를 투입해서 투자할 브랜드,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종원 씨의 어떤 성실성, 신뢰성을 보고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매장당 영 평균 매출은 굉장히 이렇게 높게 나와 있고 우리를 혹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이 브랜드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적성에 맞는 업종 혹은 또 백종원 씨네 회사에서 뭔가 에너지를 좀 투입해서 미래에 성장시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내용 외에도 이렇게 개별 브랜드별로 성적표를 다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표는 지금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백종원 씨 진정성을 가지고 또 이 프랜차이즈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한테도 진정성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경영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자영업자들의 멘토로서 방송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또 요즘은 또 음식점 입장에서 또 조리 노하우 같은 것들을 유튜브에서 공개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그 정보를 보면서 메뉴 개발에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실 것 같아요. 우리 음식점 하시는 자영업자들한테 앞으로도 대한민국 프랜차이즈의 왕이자 또는 대한민국 음식점 자영업자들의 어떤 코치로서 왕성하게 활동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정직하게 사업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성공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백종원 씨의 프랜차이즈 성적표 알아봤는데 A2 플러스다.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 하지만 그 중에는 안 되고 또 배점하는 매장도 있다라는 거 창업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계속 백종원 씨 프랜차이즈 성적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비즈에서는 K 프랜차이즈 리더 교육을 매년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과 9월에 개강해서 12주 동안 주 1회씩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교육 프로그램은 가맹본부 임직원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하셨던 분, 그리고 사업이 정체되어 있어서 답답하셨던 분들은 프랜차이즈 스타 브랜드를 육성하는, 그래서 인큐베이팅 교육 코칭이 만난 그런 신개념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랜차이즈 그 K 프랜차이즈 리더 과정이 목표로 하는 그것은 프랜차이즈 스타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 스타 브랜드의 특성을 18가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이 K 프랜차이즈 리더 교육과정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성이 우수한 튼튼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매력적인 사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 세 번째는 경영자가 윤리적이고 우수한 시스템과 좋은 일터 만들기에 헌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조직원들이 전문적이고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조직원과 가맹사업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여섯 번째는 소비자, 가맹점 사업자, 협력회사들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상생 경영을 실천하는 브랜드여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가맹점 목표 수익 달성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되고요. 여덟 번째는 매출 액석 시스템에 입각해서 출점 전략, 점포를 출점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쏟아붓기식 광고보다는 스토리텔링과 고객 경험 관리에 더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쏟아붓기식 광고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 가맹점주의 부담이 되는데 반해서 스토리텔링과 고객 경험 관리는 브랜드를 강력하게 만들어주면서 마케팅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열 번째는 브랜드 약속을 준수하며 브랜드에 헌신하는 것. 11번째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이어야 됩니다. 12번째는 구성원 모두가 영업 비밀과 지적 자산을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키는 그런 브랜드여야 되고요. 13번째는 창업자 모집을 위해서 가맹점 매출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이 이제 창업자를 많이 만나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가맹본부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가맹점 매출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줘야지만, 저희가 뭘 분석을 하냐면
그 브랜드의 성공하는 가맹점주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을 해요. 그게 매출 예측 시스템하고도 연동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상권과 입지에 출점해 있는가, 그리고 어떤 경영적인 특징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정말 그분들 어떤 창업자들이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왕이면 해당 브랜드의 중상위권 매출에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창업을 해야지만 창업자들의 실패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14번째는 재무적 건전성과 투명성, 그리고 15번째는 목표 관리에 입각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속적인 성장은 매년 가맹점 매출이 10% 이상 성장하고 적어도 3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개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30개는 좀 많을 수도 있지만 성장 브랜드라고 한다면 자생적으로 이 정도의 가맹점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빨리 성장하는 것이 뭐 급격한 성장으로 1년에 몇백 개씩 100개씩 나가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의 목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경영자, 조직원, 가맹점이 각자 서로한테 핑계대지 않고 열정으로 사업에 헌신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직원들은 전문적이며 윤리적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일부러 이렇게 빼놓은 건 왜 그러냐면요. 항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주 마인드를 탓하고 가맹점주는 본사 탓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핑계대다 보면 주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K 프랜차이즈 리더 교육에서는 바로 이런 18가지 특징을 가진 프랜차이즈 스타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팅과 교육이 같이 만났고요. 가맹점주, 가맹본부, 협력업체, 고객 모두가 윈윈하는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 KF 리더, K 프랜차이즈 리더 교육과정은 먼저 참여하는 교육사의 사업 모델을 분석을 해서 기업별로 성장 이슈가 뭔지를 선정을 하고요. 이것을 교육을 하면서 문제 해결식 수업을 통해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심이 있는 성장하는 그런 자영업자라든지 신생 프랜차이즈 기업의 CEO라고 한다면 또는 임직원이라고 한다면 이 K 프랜차이즈 리더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냥 가맹점 모집에서 떴다방처럼 사업을 한다면 영원히 국민들로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이 또는 그 조직에 있는 경영자나 임직원들이 지탄받는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기 힘듭니다. 프랜차이즈는 굉장히 강점이 있는 그런 비즈니스 시스템이에요.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석학이 자신의 그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격찬을 한 그런 비즈니스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을 혁신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려서 우리 사회에, 우리 경제에, 우리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육성하는 이 교육 프로그램에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자비즈 창업 스타디 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주변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과 많이 공유해서 그분들이 실패하지 않는 창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